엄청나거든요. 협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요. 소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1항 그다음에 참여하신 모든 ICO 사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코버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디라이트 대표이사는 박준원입니다. 전략기획을 담당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업계 자율적인 이런 가이드라인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 시장을 건전하게 이제 육성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큰 이제 하나의 길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IO를 진행하는 그런 입장들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방향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ICO는 여전히 유력한 스타트업들의 자본 조달 창구가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최선 다해서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건전하게 자본 조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참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이킷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백승광이라고 합니다. 제가 올해 1월부터 이제 이 ICO 관련해서 스타트업 비즈니스 모델로 진행하면서 4월부터 많이 분위기가 안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준비했던 스타트업 대표들이 현재 시점에 10개 준비했다면 거의 뭐 한두 개 정도만 현재까지 ICO든 변형된 IO든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좀 많이 기존의 스타트업들도 똑같이 힘들었지만 지금 현재 블록체인 쪽의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이 아까 발표했던 것처럼 청년들이나 장년들이나 많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다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기대에 희망을 갖고 아직까지 준비하시는 그 대표님들이 많은데 하나 바람이 있다면 한국이 작년 말과 연초에 블록체인으로 세계의 이슈를 받았다는 것은 참 저는 한국인으로서 되게 자랑스럽습니다. 그러한 좀 불꽃이 다시 한번 이 한국에 살아나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면서 희망을 갖고 최선을 다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기회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BGCC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앞으로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데 처음 프로젝트를 했던 팀으로서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게이트IO의 이성범 이사입니다. 저희 대표님은 혹시 일정이 있으셔서 제가 왔는데요. 저희 게이트IO 거래소는 오늘의 5년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과 신뢰로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중앙화 거래소 플러스 저희가 이제 월렛.io라고 월렛을 자체 개발하는 기술로서 모든 코인들이 다 월렛을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을 통해서 접목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시작한 지 5월 5일 날 정식 오픈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렇게 블록체인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BGCC와 함께 이렇게 진행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서 정말로 거래소는 미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프로젝트들이 저희 거래소에 상장이 돼서 정말로 미래를 올바르게 만들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BGCC와 이렇게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제가 참여하게 됐고요. 앞으로 좋은 시간, 그다음에 또 함께 이렇게 나가는 전문가들과 함께 발맞췄으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BTCC 코리아 대표님은 일정이 있으셔서 제가 대리로 나온 크립토인데스의 김영중이라고 합니다. 네, BGCC에 이제 참여하면서 미래적인 생태계 구성에 좀 더 일조할 수 있는 것에 되게 감사함을 느끼고요. 앞으로 건강한 생태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로비트의 도현수입니다. 프로비트는 11월 30일에 오픈 예정인 글로벌 코인투코인 거래소인데요. 저희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좋은 코인을 가능한 많이 상장시키려는 것을 저희 어떤 그 지향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오픈을 앞두고 좋은 코인들을 많이 발굴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이제 업무 제휴 협약서를 체결함에 따라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좋은 코인들 발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오? 가이드라인!
블록체인 OS의 CGO라는 직함을 맡고 있고요. 보스코인 프로젝트에 같이 하고 있는 전명산입니다. 예, 이런 자리가 만들어져서 반갑습니다. 예, 한국에서 처음으로 ICO를 진행하고 퍼블릭 블록체인을 시작한 회사로서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있기에 후속 프로젝트를 하는 스타트업들에게 이런 경험도 나누어 드리고 조언도 하고 싶었지만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자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ICO를 진행하고 한 1년 반 정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을 했는데요. 그런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내의 ICO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틀이 없는 것이 오히려 더 탈법이나 위법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ICO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스위스, 싱가포르 등의 재단들을 만들어서 ICO를 진행을 하는데 이것 역시 프로젝트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이 공유되어야 업체들 스스로도 조심하고 또 내실 있는 자율 규제가 가능할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보스코인이 가능하면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경험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를 모르는 분들이 여기 계실 것 같아서 블록체인 OS가 만들고 있는 보스코인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 현황 그리고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 OS는 2015년 11월에 설립되었고요. 약 1년 정도 연구 및 기술 탐색 과정을 거쳐 제대로 된 블록체인의 원천 기술을 만들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 보자고 원대한 꿈을 세웠습니다. 드디어 2017년 초에 보스코인 100설을 출시했고요. ICO를 준비했습니다. 2017년 4월에 스위스 재단을 설립하고 17년 5월 10일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글로벌 ICO를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제출한 기술 백서가 블록체인 기술이 가진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다고 인정을 받아서 ICO는 굉장히 성공적이었고요. 17시간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총 6,902BTC를 모았습니다. 참여자 분포도 전 세계 약 100개 가까운 국가에서 참여를 했고요. 한국인이 약 35%, 해외에서 약 65%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이후 10월 31일 토큰을 주고받을 수 있는 토큰넷을 오픈했고요. 약 1년 동안의 자체 개발 과정을 거쳐 다음 주 목요일인 11월 15일 드디어 메인넷으로 전환합니다. 메인넷은 바닥부터 완전히 새로 개발을 한 소스이고요. 100%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속도 면에서 저희가 백서 1.0에서 목표로 했던 것을 훌쩍 초과해서 꽤 만족스러운 상황입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앞으로 수년 사이에 풀어야 할 숙제가 6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 블록체인 처리의 속도 문제, 두 번째는 노드를 최대한 탈중앙화하는 것, 세 번째는 안전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을 만드는 것, 네 번째는 블록체인에서 프라이버시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최신 암호화 기술을 통합하는 것, 다섯 번째는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구조를 확보하는 것, 여섯 번째는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실제 비즈니스의 발굴 등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스코인은 첫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부분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속도 면에서는 자체 테스트 결과 초당 처리 속도 5,000건을 상회해서 메인넷 단계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블록체인 중에서는 글로벌 탑 레벨의 속도를 확보했습니다. 초당 5,000건이란 대략 비트코인의 500배 정도의 속도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노드의 탈중앙화 측면에서는 흔히 노드 수와 블록체인 속도가 반배한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속도를 희생하지 않고 최대한 탈중앙화를 만드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추가 개발과 테스트를 거쳐 메인넷 2.0 버전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숙제로 블록체인 기술과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의 정책을 결정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한데요. 거버넌스 모델에서는 요즘 일반적으로 기술적인 한계와 편의성 때문에 DPoS, 즉 위임형 지분 구조를 많이 선택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보자면 17세기, 18세기에 있었던 정치 모델인 귀족정에 비슷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저희는 제대로 된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서 출발하면 안 된다. 최소한 적어도 근대 민주주의가 싸우면서 만들어낸 1인 1표 무기명 보통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여러 가지 기술을 탐색한 끝에 1인 1표 무기명 투표의 첫 번째 작동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스코인
네트워크는 보스코인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직접 민주주의 기반의 의회가 있고요. 이번에 오픈한 메인넷의 첫 이벤트는 블록체인에 적용될 정책들을 보스코인에 참여한 멤버들이 1인 1표 직접 투표를 통해서 공식 승인하는 그런 이벤트를 갖게 됩니다. 아마도 글로벌로 이런 1인 1표에 기반해서 직접 민주주의 의회가 작동하는 첫 번째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숙제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는 현재 약 4개의 파트너사를 발굴해서 실제 비즈니스에 블록체인을 결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블록체인의 실사용 용도가 뭐냐라고 물으시는데요. 아마 몇 개월 후에는 저희가 그중 하나의 모델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보스코인은 애초 예상보다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국내 첫 번째 블록체인으로서 그리고 글로벌로 경쟁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고 자부합니다. 보스코인이 2017년 4월 스위스에 재단을 설립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스위스의 재단을 만든 이유는 한국에서 ICO를 통해 모은 자금을 합법적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이더리움이나 코스모스 등 글로벌로 유명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스위스의 재단을 만들고 프로젝트를 진행했기에 퍼블릭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의 글로벌 스탠다드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했고요. 사실 다른 방법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경험한 것으로 그리고 또 다른 프로젝트들이 경우도 동일하게 어떤 경우에는 스위스 재단과 한국의 회사가 이중 권력 상태가 되기도 하고요. 재단 이사와 프로젝트 그룹 사이에 이견이 생기는 경우에 적절한 해결 방법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겪은 몇 가지 사건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회사가 ICO를 통해 모은 프로젝트 자금 6,000BTC, 당시 금액으로 약 200억 원을 탈취당할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해당 자금에 접근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6,000BTC를 받아가서 해당 자금이 스위스 재단의 것이라고 자금을 돌려주지 않았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는 ICO로 모은 자금이 회사 전 재산이었기 때문에 해당 자금이 없으면 더 이상 프로젝트를 할 수가 없었고요. 해당 사건을 ICO를 하는 커뮤니티에 공개하고 공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았지만 아마 그렇게 했다면 전 세계에서 프로젝트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아마 프로젝트가 중단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합니다. 또 만약 그랬다면 우리만이 아니고 아마 그 이후 한국의 블록체인 산업은 수년간 일어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다행히 해당 사건을 큰 사고 없이 마무리를 하긴 했는데요. 이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약 한 달 정도 회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초비상 상태에 놓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준 충격과 후유증은 아직도 가시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재단과는 관련이 없지만 대행 참여자들이 ICO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ICO를 마친 이후에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은 보스코인 커뮤니티에서 대행에 참여한 사람들끼리 분쟁이 생기면서 비로소 인지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대행 참여가 다 문제 있는 것은 아닙니다. ICO에 참여하는 방법을 몰라서 아는 지인들에게 이제 자금을 위탁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잘 이렇게 약속대로 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한 상황은 분쟁의 정도가 굉장히 심각했고요. 대행한 사람들에게 코인을 바로 지급할 경우에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올 것이 명확해 보였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했고요. 결국 대행한 사람들에게 코인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최종 참여자들에게 직접 코인을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대행 참여한 분들에게는 지급 중지를 고지했고요. 그 2017년 11월부터 18년 3월까지 약 넉 달 동안 최종 참여자에게 명단을 주지 않으면 코인을 줄 수 없다고 설득하고 싸우고 사실 심각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는 끝에 결국은 설득을 해서 최종 참여자 명단을 받았고요. 직접 최종 참여자들에게 코인을 지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커뮤니티에서는 온갖 나쁜 소문들이 떠돌았고요. 수개월간 회사는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 사고를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밖에서는 이제 스캠이다, 사기성 프로젝트라는 비난이 들었고요. 그게
거의 올해 6월까지 보스코인이 시장에서 받았던 평가입니다. 예, 아마 여러분들 보스코인에 대한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 근데 저희는 최종 참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종 참여자분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적어도 우리를 믿고 개발 자금을 지원해 주신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그냥 통으로 주워버리면 끝나지 않느냐라고 조언을 하는 분도 계셨는데 커뮤니티에서 많은 분들이 상처를 입고 프로젝트가 출발을 할 경우에 결국 장기적으로는 생태계의 성장에도 두고두고 발목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보스코인을 이용해 다단계라는 위법 행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욕을 먹어가면서 버텼고요. 예, 저희는 이것은 지금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로 저희가 여러 프로젝트 그룹들을 만나본 결과 해외에 근거지를 둔 프로젝트들이 해외의 재단이나 법인 그리고 국내의 프로젝트 개발 그룹 사이에 경우에 따라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테조스나 카르다노는 명시적으로 재단 분쟁이 발생을 하기도 했고요. 예. 위에서 언급한 6000BTC 사건도 스위스 재단과 한국 프로젝트 회사 사이에 해당 자금의 처분권이나 사용권이 딱 잘라서 어디 있는지 굉장히 모호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었습니다. 예. 만약 한국 관할이었다면 이런 일은 꿈도 꾸지 못했겠죠. 예. 또한 이런 스위스 재단 한국 프로젝트 그룹이라는 형태를 처음 운영하다 보니 상호간의 계약에서 역할, 권한, 책임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다소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스코인 재단과 블록체인 OS는 둘 사이의 계약에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새로운 계약 구조를 재단 이사님과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예. 다행히도 이 자리에 저희 블록체인 그 보스 플랫폼 파운데이션의 김인환 이사장님이 함께 나와 계십니다. 예. 우리는 재단 이사님들과 잘 논의해서 현명하게 해결을 할 것이고요. 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런 이슈는 해외 근거지를 둔 프로젝트들에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드리고자 합니다. 이것과 별개로 퍼블릭 블록체인은 탈중앙화 네트워크이고 토큰을 보유한 개인들의 연합체가 실질적인 주인인 새로운 형태의 조직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을 만드는 조직들은 중앙 권력 형태인 재단이나 주식회사입니다. 이 사이에는 나비가 번데기에서 탈피를 하고 나오는 만큼의 큰 간극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중앙화된 조직이 탈중앙화된 조직의 탄생과 성장에 기여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저희도 아직은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예,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를 해볼 거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희의 치부일 수도 있는 이런 사건들을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국에서 제대로 된 규제틀이 나오고 제대로 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지금 수많은 사건을 겪어가며 힘들게 개발해온 저희의 기술이, 그러니까 보스코인의 기술마저도 제대로 꽃을 피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국에서 제대로 된 규제틀을 만들어야 다른 프로젝트 그룹들도 의미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합법적인 틀 내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글로벌 수준의 산업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해외에 적을 두고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관리 비용, 커뮤니케이션 비용들이 별도로 들고요. 이런 것들이 다 비용이고 시간입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법률 자문, 회계 자문, 컨설팅, 행사, 컨퍼런스 개최 등 다양한 연계 산업들이 활성될 수 있는 기회 중에 일부를 해외에 넘겨야 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또한 사고가 생겼을 때는 이것의 관할국이 한국인지 스위스인지 싱가포르인지 애매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경험으로 볼 때 반드시 한국에서 ICO를 관리하는 틀을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국 블록체인 산업의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사건 사고에도 불구하고 보스코인 팀은 글로벌로 내세울 수 있는 수준의 블록체인 원천 기술을 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개발 과정이 결코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과감하게 도전했던 기술이 실패해서 버린 것도 있고요. 이미 지금쯤 결과물이 나왔을 거라고 예상되는 그런 것들이 시간이 더 오래 걸려서 애초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되는 그런 기술도 있습니다. 그 와중에 실패 학습을 반복을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여러 가지 난관을 뚫고 실패와 쓴 경험을 반복하면서 진지하게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는 블록체인 업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이 힘들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 여러 일들을 겪은 것이 미리 센 예방주사를 맞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장기적으로 이러한 경험들이 더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혹시나 우리가 겪었던 일들을 공개하는 것이 ICO는 위험하다는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시키지 않을까, 혹시나 ICO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분들에게 거봐라 하는 빌미를 주지는 않을까, 혹시 저희가 관계기관에 타겟이 되진 않을까,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일들을 감추기보다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제는 우리 스스로 위기를 관리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경험과 자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희만이 아니라 그동안 업계 전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두루두루 경험을 했고요. 자율규제와 같은 내부적인 자정활동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젠 산업계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이 자리가 업체 스스로의 자생력과 정화 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그리고 제대로 된 ICO 관리틀이 만들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그래서 한국에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글로벌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많이 탄생하기를 바라면서 보스코인의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인스타코인의 어드바이저이기도 하고 투자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BGCC의 그 크립토커런시 워킹 그룹의 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크립토 엔젤스라는 그 크립토 전문 엔젤 펀드를 이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크립토 엔젤스들과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그 기사를 보신 분들이 계실 건데요. 많이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해미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에미넴은 제가 들어봤는데 해미넴은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제 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해미넴이라는 사람이 이제 강남의 클럽에서 5만 원짜리를 그 뿌렸답니다. 탁자 위에 올라가서. 그게 이제 어떤 때는 1억 원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돈을 줍기 위해서 과연 누구냐, 저 사람이, 해미넴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한 번만 있었던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왔던 기사는 결국은 그 돈들이 ICO에서 모은 돈이었다. 그런 충격적인, 사실 충격적도 아니죠. 왜냐면 이 업계에 있는 분들은 이제 분명히 언젠가는 그런 모로헤세드가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요즘에 또 보시면 그 펌프 앤 덤프라는 얘기 잘 아실 거예요. 이제 ICO가 상장이 되면 바로 이제 잠깐 치솟았다가 코인 치솟았다가 바로 이제 수직 낙하를 하죠. 그래서 최근에 ICO 투자를 안 하고 차라리 그냥 상장돼서 가격이 떨어질 때 사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ICO 투자에 이제 침체가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또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 왜 거버넌스가 필요할까? 잘 되고 있으면 거버넌스가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거버넌스가 특히 이 코인 생태계에서 중요한 이유는 제 생각에는 돈이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제 돈이 투자가 되고 저게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조정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하지만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그 제도화가 돼 있고 하지만 반대로 이쪽 코인 쪽은 지금까지 그러한 거버넌스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잘 작동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처음에 이제 어떤 코인 프로젝트 시작할 때 아이디에이션부터 시작해서 팀 빌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서를 쓰고 그리고 펀드레이징을 하고요. 그리고 상장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계속 발전되는 과정이 있어서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근데 서로가 굉장히 마음이 100% 맞는다면 모르겠지만 항상 이해관계가 충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충돌을 하게 됐을 때 어떤 가이드가 되는 문서가 또는 가이드가 되는 것들이 이 거버넌스인데 그런 게 없으면 과연 이 생태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인스타 코인에 투자를 할 때도 본 거는 그때는 이제 그 인스타 코인은 참고로 지금 아직 그 퍼블릭 세일 하지 않았고요. 프라이빗 세일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ICO 프로젝트 초기에 어떤 걸 보고 투자를 할까요? 과연 그 회사가 주는 그 벌어다 줄 수 있는 돈의 규모 또는 뭐 그 프로젝트의 어떤 뭐 뛰어난 기술적인 진보성?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거를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미친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는 그 팀과 그 진정성을 보거든요.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 저희가 이제 이 지금 오늘 발표한 거버넌스의 그 기준들 체크리스트를 보면 분명히 이제 저는 세 가지 원칙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런 아까 이제 아이디에이션부터 상장 이후의 운영 부분 때까지 모든 과정이 최대한 공개가 되는가, 그리고 그것들이 투명하게 계속 리포팅이 되고 공개가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러한 것들이 과연 합당한 결과와 그런 가치를 보여주는가, 그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거를 그 실행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외부 최대한 객관적인 기관이나 사람의 그 감사 보고서. 그래서 아까도 이제 있었지만 리갈한 부분 그리고 오딧, 그다음에 테크니컬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객관적인 감사 보고서가 필요한 거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코인 투자자들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때 또는 나중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아까 이제 보스코인에서 이제 일투표제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러한 홀더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그거를 결정하는 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 코인 생태계에서는 이제 그런 온라인으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그 메인이기 때문에 그 코인 홀더들의 커뮤니티가 구성이 되고 그런 커뮤니티 내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그 부분, 그런 부분이 이제 결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인스타 코인의 사례에서 이제 쭉 보면 그러한 이제 백서 단계에서도 쭉 봤는데요. 저희는 이제 당연히 이제 다른 그 카톡방이나 텔방에서 운영하듯이 이제 홀더들의 모임이 이제 커뮤니티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홀더들의 이제 커뮤니티를 좀 더 이제 그 거버넌스에 맞게 향후에 또 어떤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커뮤니티를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대표는 아직 아니지만 그러한 이제 홀더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고 향후에 어떤 홀더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투표라든지 아니면 의견 취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투명하게 할 예정이고요. 그게 그 지금 이 거버넌스 인스타 코인의 거버넌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ICO 과정 그리고 모금이 끝났을 때 그리고 향후에 앞으로 지속되는 부분에 있어서 리포팅 기능, 감사를 계속 이제 올라올 겁니다. 그것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분야,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테크니컬 부분 당연히 이제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관계되는 이제 GitHub라는 이제 그런 사이트에 소스 코드를 올려서 검증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딧 쪽은 이제 회계사 분들 통해서 이제 재정이나 어떤 투자 그리고 그의 집행에 대한 부분을 투명하게 이렇게 감사 보고 형태로 공개를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죠? 테크니컬하고 오디트하고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로우 부분은 이제 당연히 실정법에 어긋나지 않고 이제 우리가 규정을 준수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감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당연히 저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뭐 제 돈을 그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저희 이제 배재강 인스타코인 대표님, 이제 여기서는 이제 BGCC 의장이시지만 또 인스타코인에서는 또 대표님 때문에 항상 이제 교류를 하고 그런 부분을 투명하게 또 정보를 받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BGCC 가이드라인 자체가 어떤 이제 모든 것을 다 규정할 수는 없고요. 이제 정말 필요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가이드를 좀 제시를 하고 있고 거기 핵심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인스타 코인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저희 이제 투자자로서 그런 부분 안심을 하고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크립토 엔젤스라는 펀드에서도 이제 1호로 저희가 인스타 코인 투자한 이유도 바로 이제 배 대표님의 어떤 투명성에 대한 그런 철학 그리고 공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높은 제가 지지를 보내면서 투자를 했던 거고요. 네, 앞으로 이제 많은 이제 ICO 프로젝트들이 문제를 노출을 하고 이제 많은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거버넌스 저희의 이제 가이드라인이 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나 시작하는 ICO 프로젝트들도 저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런 가이드에 따라서 좀 더 이제 저희 많은 이제 실패한 프로젝트들 전체를 밟지 않고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 이제 이 의미를 두고 인스타코인에 적용했던 간단한 사실 정말 이제 굉장히 짧게 말씀드렸는데요. 시간상 짧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두 가지 부분 제가 말씀 두 가지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발표를 드렸습니다. 네. 몰타 크립토 아일랜드의 전략 좀 이 제목을 듣고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오늘 한 3시간 이상 여기 앉아 있었는데 여러분들 하시는 말씀에 한 10%도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가 2003년에 몰타 정부로부터 주한 명예영사 임명을 받고 약 15년 동안 지금까지 이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느낀 것은 제가 명예영사로서 몰타의 가상화폐 블록체인에 대한 정책 입원자들, 전문가들과 또 우리나라의 오늘 BGCC의 의장이신 임재광 대표님을 비롯해서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 또 블록체인의 가상화폐 전문가들 이렇게 서로 매칭을 시키는 것이 제가 해야 할 그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몰타 정부는 금년에 세계 법안을 의회에 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첫째는 몰타의 디지털 혁신 신설법, 가상금융 자산법, 혁신기술 협정 및 서비스법. 이러한 세 가지 법을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명실공히
가상화폐에 대한 개방을 하는 나라로 시작을 했기에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홍콩의 바이낸스도 옮겼고 좀 KOEX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다른 여러 나라에서 많이 몰타에 좀 몰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지난 9월 달에 일일 거래량이 약 한 10억 불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얘기를 듣고서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 요새는 한 18억 불까지 올라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지난번 9월 달에 73차 유엔 총회에 몰타의 총리께서 이 가상화폐는 분명히 미래의 화폐다라고 하는 그 발언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오늘 아까 그 교수님께서 강의하신 그런 내용 모든 것들을 다 기반을 한 그 몰타의 그 전문가들이 백업을 해준 그런 이론 하에서 아마 그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초에 그 몰타의 델타 서밋 포럼이 열렸는데요. 이거는 총리 직속하에 있는 그 혁신위원회, 디지털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현직 국회의원이면서 그분 차관급인데 국민들이 다 부르기는 그냥 장관이라고 합니다. 그분 이름이 쉔브리입니다. 이번 우리 배 대표께서 지금 준비하시고 계신 몰타 한국의 그 비즈니스 포럼, 델타 포럼이라고 명명을 하시고 알고 있습니다. 날짜는 12월 10일. 거기에 저희가 정식으로 초청장을 보냈고,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인맥을 통해서 그 포럼에 참석을 권유하고 있는데요. 곧 그분이 참석 회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 포럼에 여러분들도 많이 참석을 해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면은 그 포럼이 성화되고 발전되어서 단지 가상화폐에 관한 그런 일뿐만이 아니고 한국과 몰타 조그만 나라지만 이 두 나라의 그 외교 관계라든가 뭐 어떤 서로의 경제적인 번영, 문화의 교류 이런 것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몰타는 인구 현재 45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해외에 살고 있는 교포는 100만 명이 넘습니다. 국회는 양당 제도인데요. 지금 현재 65명이 의원수입니다. 6년 전에 노동당이 선거에서 약 65% 이상 득표를 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현재 그 총리가 그 노동당의 당수였습니다. 이름은 조셉 무스카트. 그 당시에 그 총리가 되어질 때 나이가 37살이었습니다. 현재 43살입니다. 굉장히 우리 한국도 오늘 아까 나오시는 그 의원님들 보시면 다르게 젊어 보이는데 아마 좀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하시고 또 그 총리가 얘기하는 이런 그 얘기들을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이 소위 블록체인 가상화폐의 가바넌스 이 위원회가 앞으로 좀 더 성공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 말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까 우리 보스코인의 상황들도 얘기를 드렸지만
꼭 이 시장을 꼭 정화하고 또 그다음 또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 블록체인이 우리나라가 정말로 이 글로벌한 인터넷 이후로 이루는 그런 나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마 뭐 제가 만들고 싶다고 만드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때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요. 제가 할 역할은 열심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